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생활 청산하고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모든 배신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지만 그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한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배우자의 배신이라면 더더욱. 제가 만약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날 당시 제 남편은 가난한 고학생으로 의대 본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사 남편 덕 보자고 이 남자를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제 남편은 온전히 의대를 졸업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렬히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도 아니었어요. 모르긴 해도 사랑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깊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땐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갓스물이 된 청년이 양 어깨에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게 너무 가엾기도 하고 안쓰러웠으니까요. 머리도 좋고 누구보다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내일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팠거든요. 그건 저 역시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제 꿈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편한테 은연중에 감정이입이 된 셈이었죠. 어릴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던 저는 미대 진학을 꿈꿨지만 저희 집안 형편에 감당하기 어려운 미술학원비와 미대 등록금을 알고는 미련 없이 미술을 포기해버렸어요. 피카소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 없이 미술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대학 근처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셨어요. 학생 손님이 주로 찾는 식당이라서 시내 일반 음식점들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한 탓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죠. 그렇다고 떼돈을 번 건 아니에요. 마진은 적어도 많이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박리다매를 한 전략이었으니까요.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가 주방을 맡아 하시고 아빠는 시장에서 식자재를 떼어오는 일과 배달을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는 홀서빙을 맡아서 했고요. 가족끼리 꾸려 나가는 식당이라 딱히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딱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됐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런데도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우리 식구가 남의 눈치 안 보고 먹고 사는 게 행복 아니겠냐? 아빠는 어릴 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는 형편은 잘 사는 축에 속한다. 적어도 내 새끼들 배 골리는 일은 없으니까 말이야. 소박한 꿈을 꾸며 사시는 아빠와 엄마한테는 저희 식당이 엄청 대단한 자산이자 보물 같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식들만큼은 당신들처럼 굶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식당을 하면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란 아빠한테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상이 세상 무엇보다 부러운 거였대요.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아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신 거였죠. 그런 아빠한테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아빠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였으니까요. 당신의 한 끼 밥에 대한 집착을 묵묵히 이해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해묵은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밥 타령을 하냐고 하시겠지만 실제 식당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는 학생이나 취준생, 고시생들을 보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말이죠. 저희 집 식당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건 바로 그런 손님들 때문이에요. 객지에 나와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밥까지 굶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죠. 부모님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제게 힘든 식당 일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처럼 한껏 꾸미고 연애도 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로선 내 삶을 즐기는 것보다 내 부모가 힘든 모습을 보고 사는 게 더 힘들 일이라서 과감히 식당 일을 선택했어요. 딱히 후회도 없고요.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아무래도 주 고객이 대학생 손님들 앞에서 같은 또래인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하는 게 못내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자식에게 해준 게 없다는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학생 손님들이 몰아칠 시간이 되면 괜히 저는 집에 들여보내시곤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가영아, 여기 일은 엄마랑 아빠가 할 테니까 넌 집에 들어가서 빨래 좀 해놓고 와. 엄마가 깜박하고 준영이 체육복을 안 빨았지 뭐니? 내일 체육복 입어야 한다니까 세탁기 돌리고 집 청소도 좀 해놓고 와. 엄마, 곧 손님들 들이닥칠 시간인데 내가 가게를 비우면 어떡해. 손님 치르고 이따 갔다 올게. 그럴 때면 엄마는 괜히 인상을 쓰시며 한사코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면 아빠가 다가와 제 허리에 묶인 앞치마를 풀어주시며 엄마 화나면 시끄러우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등을 떠밀어 주시곤 하셨죠. 사람이 아무리 눈치가 없대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는데 아무렴 제가 부모님 속뜻을 몰랐겠어요. 그래도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건 내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게에 나가 있으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남는 시간을 허비하긴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구청에서 하는 청년 온라인 창업 무료 강좌를 듣게 됐어요. 저희 또래야 PC를 다루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료 강좌를 수료하고 보니 저도 뭔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창업이 그렇겠지만 자본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버려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일단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는데 그때 마침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톡 이모티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사였죠. 학창시절 만화도 제법 잘 그렸던 터라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에 몇 가지 이모티콘을 그려보았어요. 상황별 표정과 짧은 글귀를 넣어 코믹하게 만들어봤는데 그걸 본 남동생이 당장이라도 돈 주고 사서 쓰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모티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해당 플랫폼에 올려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이런 걸 사주기는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얼마 뒤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했죠. 내가 그린 이모티콘이 돈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플랫폼에 따라 사이즈 규격이 달라서 플랫폼마다 수정도 해야 했고 생각보다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전업으로 하기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게 일도 도우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이모티콘 판매를 시작으로 파티 용품 제작 판매 등 온라인을 통한 각종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부모님 가게 일은 바쁜 시간대만 나가서 한두 시간 도와드리면 되니까 부담도 없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정산받은 돈을 뽑아서 부모님께 드리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그 돈을 당신이 어떻게 쓰냐며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영아, 이 돈은 잘 모았다가 나중에 너 하고 싶은 일 했어. 원한다면 대학 공부를 해도 좋고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 우리 딸 대학도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배움이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넌 아직 젊잖아. 우리도 보태줄 테니 미대 입시 준비해서 내후년엔 어엿한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모자라는 등록금이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든 대줄 테니까 이 돈은 네 꿈을 이루는 데 써. 자식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부모님은 끝내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순간이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곧 남동생도 고3이 될 텐데 동생을 제쳐두고 제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꿈은 접고 버려놓은 사업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과 사귀게 된 거예요. 저희 가게 손님이었던 남편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왔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또래인 저와는 금세 안면을 트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몰래 사귀게 되었죠. 그때는 그저 가볍게 사귀는 사이라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어요.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사귀는 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남편이 식당에 드나드는 게 껄끄러워지기도 할 테니까요. 저는 엄마 몰래 우리 식구가 먹으려고 해둔 반찬을 따로 빼서 남편 상에 내주기도 하고 간식도 몰래 챙겼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와는 다른 이유로 제 남편을 챙기셨죠. 집 떠나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베푸신 거였죠.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제대로 된 밥은 고작 하루 한 끼 먹는다는 말에 엄마는 다른 손님보다 밥도 반찬도 더 주시곤 했어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으라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혼자 와서 밥을 먹고 가는지라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이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인 줄은 모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얼이 빠진 채로 가게로 달려온 거예요. 저랑 연락이 안 돼서 생각도 못해 저희 가게로 달려온 거였죠. 그날 저는 감기가 심해서 집에서 약을 먹고 자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장 고향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그 돈은 돌아와서 꼭 갚겠습니다. 부진상을 당했다는 말에 아빠는 더 물을 것도 없이 그날 가게 매상을 통째로 남편 손에 건넸어요. 상준 학생이 장남이라고 했지?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꽤 필요할 텐데 지금 내 수중에 이것밖에 없네 그려. 혹시 부족하면 우리 가게로 연락하게.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줄 테니까 자네도 기운 내고 어머님이랑 동생들 생각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빠한테 받은 돈을 들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키에 비해 마른 체격이던 남편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날을 새서 그런가 평소보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 남편을 끌어다 앉혀놓고 밥에 고기며 생선을 올려주며 밥을 먹이셨어요. 기운 내야 돼. 아버님 일은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목이 깔깔해서 잘 안 넘어가겠지만 어떻게든 씹어서 삼켜. 물도 마시고. 꾸역꾸역 밥 한 공기를 다 먹은 남편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힘든 순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 순간 제가 남편한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남편이 밥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저희 아빠한테 내밀었어요. 그날 빌려주신 돈 잘 썼습니다. 이건 조의금 들어온 돈에서 장례비를 제하고 남은 돈이에요. 사장님이 주신 돈보다 적어요. 모자란 돈은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이 돈은 받겠지만 더 받을 생각이 없네. 그건 내가 내는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게. 우리 시당 단골 손님인데 조의금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에 남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 같아선 남편을 따라 나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힘든 사람 붙잡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요. 며칠 전보다는 얼굴 상태도 표정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남편 눈치만 보는 제게 자긴 괜찮다며 웃어주더군요. 가영아, 나 말이야 학교 그만둘까 해. 뭐?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만둔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이미 결심이 굳었는지 편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었어. 사실 진작부터 한계치에 다다랐거든. 시골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돈에 내가 가외하며 번 돈까지 싹싹 긁어도 매학기 등록할 때마다 간당간당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따지고 보면 나 때문이야. 의사 아들 만들겠다고 정작 당신은 암에 걸린 채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일만 했으니까. 앞으로는 등록금을 대줄 아버지도 없고 뭐 있다고 해도 그 돈으로 의대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내 부모도 못 살리는 놈이 의사는 무슨. 혹시 내가 의대생이라서 나랑 만나는 거라면 헤어지자고 해도 좋아. 고작 그런 걸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의사 여친이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너 꼭 학교 그만둬야겠어? 등록금 문제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여기 오는 학생들 말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대출 받아서 대학 다닌다던걸? 그러자 남편은 쓰는 숨을 지었어요. 이미 학자금 대출은 받았지. 아 맞다. 그거 갚을 일도 문제구나. 언제 돈 벌어서 대출금을 다 갚을까? 참, 인생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갚을 돈 태산이구나. 이래서야 장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나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 너도 내가 결혼하자면 싫겠지? 딱히 그때까지 남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일단 우리 둘 다 나이가 어렸고 서로 처음 하는 연애라서 벌써부터 결정을 지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휘둘리는 남편을 보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 제게는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이 돈으로 내가 미대에 들어가는 것과
이 돈으로 한 명의 의사를 만드는 것 중에 뭐가 더 의미 있는 일일까 고민했고 그 결과 후자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돈 때문에 꿈을 버리는 건 나 하나로 좋게. 네가 지금은 포기하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님도 많이 서운해하실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돈이 좀 있어. 나중에라도 대학에 들어갈까 하고 모아두었던 돈인데 지금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아. 네 학비로 줄게. 대신 공짜 아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야. 난 내 미래를 너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넌 의사가 돼서 내 미래는 네가 지켜줘. 꼭이다. 남편은 몇 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받냐면서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앞으로 된 빚을 갚으려면 네가 의사가 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야. 아무리 의대라고는 해도 대학 중퇴학벌로 직장은 어떻게 구하겠니? 구한다고 쳐도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지금 한번 쪽팔리고 내 돈 받아서 의대 공부 마치는 게 최선이야.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제 돈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의대로 돌려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에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한다는 남편한테서 고3 시절 제 모습이 오버랩 되었거든요. 꿈을 포기한다는 게 실은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남편만큼은 돈 때문에 그런 상처를 남기지 않길 바란 거죠. 남편이 본과 3학년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말이 결혼이지 혼인신고만 하고 따로 식도 올리지 않은 채 금반지 하나씩을 나눠 끼고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땐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울 정도로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남편을 통해 사정을 전해들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딱히 반대는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이 포기할 뻔한 의대 공부를 며느리가 벌어서 시켜준다니 더는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남편이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밟기까지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죽어라 돈을 벌었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손에 쥔 종잣돈이 있어야 목돈을 벌어들일 텐데 그게 없으니 오로지 제 몸으로 뛰어서 버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했어요. 적어도 다른 생각 없이 돈만 벌면 됐으니까요. 남편도 자기 때문에 제가 청춘을 바쳐가며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미안하고 고마웠던지 저를 많이 위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건가 봐요. 남편이 의사고시에 패스하고 나니 남편도 시댁도 이전과는 달라졌거든요. 그동안 학비를 대주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손까지 벌리던 시어머니가 막상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의사 아들 덕을 보려들더군요. 넌 참 운도 좋다. 아무것도 없는 게 턱하니 의사 남편을 뒀으니 말이야. 예전 같으면 열쇠 3개는 들고 와야 했을 텐데 말이다. 어머님, 대신 저는 남편을 의사로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다 만들어진 의사 남편 얻으려니 열쇠가 3개나 필요한 거고요. 제 덕에 어머님도 의사 아들 생겼으니 나쁠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내 아들은 원래부터 의사가 되래였어. 다들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에 척하니 붙은 애라고. 등록금 조금 대주고 생색은? 솔직히 네 학벌에 니네 친정 수준에 의사 사위가 가당키나 하니? 내 아들이나 되니까 별것도 아닌 너랑 살아주는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엄마, 올키한테 그런 말이 들리겠어? 의사 사모님 됐다고 목에 힘주고 살 생각뿐인 사람인데. 언니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신경 좀 써요. 하다못해 밭대기라도 사주든가. 겉도 아니면 읍내 번화가에 내 앞으로 커피 전문점이라도 하나 내주든가. 성의가 보여야 우리도 언니를 예쁘게 봐줄 거 아니에요. 이래서 기혼 여성들이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고 하는가 봐요. 공안 들이고 수학만 하려 하는 신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똑같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서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통에 머리가 지끈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속을 긁더라고요. 야, 창피하게 과장님 선물로 토종꿀이 뭐냐? 이거 장인어른이 시장에서 사온 거지? 이딴 걸 어떻게 선물해? 누구 망신 줄 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돈으로 달라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사겠다고. 무식해선 물건 보는 안목도 없으면서 툭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자기 말 참 이상하게 한다? 토종꿀이 어때서? 저거 아빠가 특별히 고향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산 거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랑 다르다고. 그리고 무식하다니 자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무식한 건 사실이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심지어 너까지 이 집에서 제대로 학교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도 기껏해야 전문대 출신이고 내 주변 의사들 보면 못해도 4년대 대학들은 다 나왔어. 우리 과 인턴들만 해도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라고. 다들 한 집 걸로 한 집씩 의사에 변호사에 널린 게 엘리트들인데 이건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내 자리도 지키지. 넌 뭘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살아남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인맥이 안 되면 재력이 있든가. 그것도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백반집 딸내미인 너한테. 백반집 딸내미. 남편은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였겠지만 남편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를 통해 저는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가난한 고학생이 아닌 의사 소리를 듣는 남편한테 저는 남 앞에 드러내기 창피한 치부 같은 거였죠. 암튼 나 이거 병원에 안 가져갈 테니까 자기가 먹든 니네 부모님한테 주든 마음대로 해. 남편은 꿀항아리를 발로 툭 쳐버리곤 그대로 현관을 나섰어요. 남편 발에 치여서 거실 구석에 처박힌 꿀항아리를 보니 마치 제 신세처럼 촬영해 보였어요. 남편이 하고 나간 짓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기죽일 수는 없어서 백화점에 들러 과장 생일 선물을 샀어요. 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남편한테 전해주려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동료 전공의들이랑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글쎄, 야, 니들은 결혼할 때 처갓집 식구들 수준 제대로 보고 결혼해라. 난 돈 몇 푼에 거지 같은 집구석에 발목 잡혀서 인생 완전 조졌다. 이건 뭐 대화가 통해야 말을 하지. 장인이고 장모고 너무 무식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꼴의 사자성어는 또 그렇게 써요. 엊그제는 장인이 뭐라는 줄 아냐? 하맹채살한다. 무식하긴. 장모는 또 어떤 줄 아냐? 가게 장부 적어놓은 거 보면 세상에 맞춤법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계란을 계란이라고 써놨더라. 그래놓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가게에 계란 후라이라고 써붙인 거야. 진짜 쪽팔려서. 부모가 이러니 자식들은 오죽하겠냐? 와이프고 처남이고 대화가 안 통해. 오죽하면 내가 동문들 모임에 와이프를 안 데려가겠냐? 데리고 가봐. 입만 벌렸다 하면 무식이 철철 흘릴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야마, 그래도 너 재수씨랑 처가 덕분에 흰 가운 입고 살잖냐. 고마운 줄 알아.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학교 그만둘 뻔한 거 니 처가에서 도와준 덕분에 졸업한 거 아니야. 너 학자금 대출도 니 와이프가 갚아준다며. 세상에 그런 여자 없다. 잘해라. 그래서 내가 이 약 물고 참고 살잖냐. 돈이 웬수지. 그깟 등록금 몇 푼에 내 인생 저당 잡혔으니 내 와이프는 하도 체거머리 같아서 이혼도 안 해줄 거야. 무식한 게 돈돈거리는 것만 보면 징글징글해. 나도 지성미 넘치는 여자 만나 지적인 대화 좀 하며 살고 싶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이 정도로 저랑 제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는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듣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등록금 대고 학자금 대출금까지 갚아줬다니 내가 미친년이었죠. 백화점 봉투를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동안 남편이 동기들이나 병원 사람들한테 저를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을 안 올려서 소개시켜줄 때를 놓쳐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창피해서 그랬다니. 제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낳자고 하는데도 매번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로 만류했던 것도 새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더군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고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냉소와 배신뿐이란 사실에 피가 곤두섰어요. 한참을 길에 서서 울고 난 저는 더는 남편한테 올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꼭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니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서리빨은 뿌리지 못해도 성공해서 보란듯이 남편 코를 눌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뻥 차버리겠다고요. 그러던 차에 언젠가 가게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 큰딸이 프랑스에 사는데 작은 딸내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자 로션을 몇 개 보내줬는데 그걸 쓰고 많이 나았다는 얘기였죠. 작은 딸이 혹시 인터넷에서 살 수 있나 찾아봤더니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나요. 그걸 보고 제 언니한테 물건 받아서 한국에 팔아도 되겠냐고 지나가는 말을 했다는 게 머리에 팍 꽂혔어요. 이거 잘만 하면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구매 대행에 대해 알아봤더니 그리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시작하는 편이 인지도를 올리는 데 용이했어요. 하지만 현지에 제품 구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손님한테 부탁해서 프랑스에 산다는 그분 큰딸 연락처를 받았어요.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부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단 따님이 현지에서 써보고 효과가 증명된 제품들과
트렌드에 걸맞는 상품들을 추려서 주력 상품 몇 가지를 샘플로 받았어요. 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고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죠. 하지만 생각만큼 금방 매출이 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제품 입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제품 검색이라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운이 따라줬는지 한 연예인이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며 인스타에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 덕에 단일 상품으로 순식간에 매출을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유명인들 인스타를 검색하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사람들의 호응도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그에 맞는 관련 상품들을 위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미친 듯이 매달렸더니 서서히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받은 상처는 금융치료를 통해 치유해 나갔어요. 시간이 지나 매출도 많이 늘다 보니 처음에 시작한 10만 원 안짝의 제품들로는 큰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고가의 제품 판매로 전략을 바꿔나갔어요. 수입처 역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 미국, 영국까지 확장시켜 나갔죠. 그러다 보니 해외 출장도 자주 나가게 되었고 군에서 제대한 남동생까지 사업에 끌어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인터넷 구매 대행으로 돈 좀 번다는 소식을 들은 신우이도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고졸 출신인 언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나요? 일단 방법만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뻔뻔하게 거래처를 연결해달라는 둥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코웃음을 쳐줬어요. 아가씨, 영어는 좀 해요? 불어는? 태국어는요? 외국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해외 시장을 노려요? 그리고 거래처는 내 남동생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꽁으로 내놓으라고요? 웃겨서 승말. 일을 배우고 싶으면 배울 자세부터 갖추고 찾아오라고요. 언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언니가 누구 덕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 사는 건데. 누구 덕이라니 내 덕이지. 아가씨 오빠 의사 만든 사람 나란 거 잊었어요? 그리고 툭 하면 말 까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말 높여서 해요. 안 그럼 나도 시원하게 까줄 테니까. 되도 않는 신우이 노릇하려다 오히려 저한테 한 방 맞은 신우이는 오빠한테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하며 없는 말까지 붙여서 제 욕을 했더라고요. 며칠 만에 야근으로 찌든 남편이 집에 와서는 대뜸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영이 성격 알면서 왜 또 건드렸어? 우리 제발 좀 조용히 살자. 그리고 너 하는 일 말이야. 그거 지영이한테도 좀 알려줘. 뭐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를 떨어. 기껏해야 푼돈 좀 버는 일 가지고. 푼돈? 자기 한 달 월급의 5배도 넘는 돈이 당신한테는 푼돈인가 보지? 가난한 고학생 시절엔 꿈도 못 꾸던 전공이 월급 받더니 배포가 커진 건가?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남의 사업 비밀을 자기 여동생한테 알려주라 말아야. 내가 당신 병원 일에 관여한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당신도 선 넘지 마. 남편은 모처럼 자기 말에 받아치는 제 말에 빈정이 상한 모양이었지만 그보다는 자기 월급의 5배도 넘게 번다는 말이 더 깊게 새겨졌나 봐요. 대놓고 저한테 묻지는 못하고 제 남동생한테 전화해선 제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봤다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샴페인까지 사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갖자면서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남편한테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뭐? 병원을 차려달라고? 내가? 자기 돈 잘 벌잖아. 처남이 그러는데 자기 그동안 돈 꽤 모았다던데. 땅도 좀 있고 요즘 아파트도 보러 다닌다는데 사실이야? 실은 나 병원 나와야 될 것 같아.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있어, 연줄이 있어.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의국도 집안 좋은 애들이나 출세하지. 나처럼 떨거지들은 죽어라 노동력만 착취당하다가 버려지는 게 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기들 중에도 개원한 친구들이 있는데 꽤 괜찮은가 봐. 신사동에 병원 낸 녀석이 내가 한다고 하면 자기 병원 싸게 넘기겠대. 가영아, 너 돈 얼마나 있어? 아파트는 나중에 사고 일단 땅 팔고 돈 끌어 모아서 내 병원부터 차려주면 안 될까? 나 잘할 자신 있어. 예쁜 우리 색시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남편 좀 믿어주라. 돈 냄새 맡자마자 자기 멋대로 쓸 생각부터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식해서 창피하다면서 돈 필요할 땐 예쁜 색시라네요. 진짜 가증스럽다. 자기는 흰 가운 입고 의사하지 말고 얼굴에 분칠하고 배우나 해라. 밖에서 친구들한테 내 욕할 때는 언제고 돈 필요하니까 내 앞에서 강아지 마냥 꼬리까지 팔랑팔랑 흔드는구나. 어쩌나? 너한테 줄 개껌은 없는데.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정신 차려. 사랑?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 사이에 사랑이 어딨니? 우리한테 남은 건 채무밖에 없어. 그동안 네가 의대 다니면서 갖다 쓴 내 돈이랑 네 대출 상환금, 거기다 염치라곤 밥에 싸먹을 애도 없는 니네 식구들이 가져간 돈까지 온통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만 쌓여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해줄게. 너한테 병원 넘기겠다는 네 친구 말이야. 넌 걔한테 친구가 아니라 호구 잡힌 거야. 되는 병원이면 뭐하러 너한테 팔고 빠지겠니? 지가 끌어안고 살지. 그간 네가 나를 호구 취급하며 살길래 넌 좀 난 놈인가 했는데 너도 별거 아닌가 보다. 암튼 난 이참에 너한테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끝낼 생각이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내 돈 다 갚을 때까지는 병원 기어 나올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남편은 이대로 이혼하면 의사 부인 노릇은 평생 못하는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저한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야, 내가 그런 거에 목매는 사람인 줄 아냐? 나 의사 부인 되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단지 네가 불쌍해서 구제해준 거라고.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인 줄은 몰랐지만 네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다만 네 인성을 보니까 좋은 의사는 못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든다. 평생 지금처럼 네가 가진 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 채 살길 바랄게. 그게 네 인생 망하는 지름길일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준 니네 아빠 조의금은 돌려받지 않으시겠대. 인간 같지 않은 이놈이랑 똑같이 되긴 싫으시다고. 밖에서는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놈이 정작 이혼을 앞두고는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지내온 안락한 공간과 환경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탓이겠죠.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퍼부은 돈은 다달이 받는 걸로 했어요. 지금 남편 형편으로는 한 번의 상황을 여력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남편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할 거예요. 싸바싸바를 하든 전문의 커피 셔틀을 하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30 나이에 돌싱이 된 저는 남동생과 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미술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프랑스 유학도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내 꿈은 타인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뒤라 더 간절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내 나이 30, 아직은 늦지 않았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